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주말에 눈 오는 거 잘 보셨어요? 집에만 있고 창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빙하 위에 눈이 쌓이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눈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집 밖에 나왔을 땐 눈이 녹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두 분 어째 좀 사는 게 삭막하십니다. 올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원래 좀 일요일이라는 게 오후만 있던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롭고 불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뉴스 볼까요? 화산이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특히 백신 문제가 또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예. 일단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한번 어허. 듣고 가실까요? 네. 내년 3월이면 백신에 우리가 주입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백신의 안정성을 고려한다거나 백신 확보와 접종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의 반복된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 격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목소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일종의 설전을 한 셈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에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 극복 특위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조속히 설치해서 가동할 것을 야당이 요청드린다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백신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부터 분명히 답을 해라. 라고 맞받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백신이 태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병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예. 코로나 대응을 놓고 정치권이 또다시 서로 노하는 이 생로병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 코로나 극복 특위를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양당 대표들끼리 그 뭐 성명만 내냐고. 빨리빨리 전문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네. 국회를 가동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국회로 가서 혼내줍시다. 예. 참.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백신 확보 계획 밝혔습니까? 네, 오늘 정은경 청장이 백신 확보 계획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네. 앞서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대한 단축을 해보겠다. 접종 시기를 내년 3월 이전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구매 계약이 다 완료가 됐다. 완료됐고. 나머지 3개 제품은 구매 확약을 해서 현재 계약서를 검토하는 상황이고 예. 그중에 2개는 연말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아하. 했습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뭔 사정이 있는 걸까요? 왜 못 밝히지? 뭐 아무래도 계약 과정이라는 게 뭐 예. 과정이 있으니까 일일이 다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이러면 그게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아무래도 어느 쪽이 유리한 거냐, 우리 정부에 유리한 거냐, 그 업체에 유리한 거냐를 놓고 굉장히 또 싸움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영향도 그렇죠. 있는데 하지만 야당은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결제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만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누구 말이 옳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국민 5회 접종분을 사재기 해놨다. 그래가지고 좀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뭐 부자 나라만 백신 맞으면 되냐. 다른 나라는 구경도 못하는데. 네. 우리나라 이게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논란이 금방 불식될 것은 아닌 게 오늘 안 그래도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네.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 배포가 시작이 돼서 논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 보입니다. 네. 거 봐라,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또 공세를 할 쪽도 있을 거고요. 예. 정부라든지 이제 이쪽에서는 계약 중인데 공개할 수 없는 거다. 연말까지 기다려보면 안다.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일단은 이걸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확실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의 메시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 얘기한 거로는 이제 안전성 검사를 다 거치고 천천히 접종하겠다. 내년 연말에는 하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또 백신 접종을 올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하겠다. 내년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하겠다. 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고. 글쎄 미국도 오늘부터 배포가 됐다 그러지만 네. 사실은 소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 받으려면 내년까지 계속 간다는데 네. 우리가 서두른다고 될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접종 시점을 앞당긴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네. 나중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네. 것을 그래서 정부도 메시지 전략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한 우려는 국민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비상시국에 공동 여당 같은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최근에 신속 진단 키트 이 도입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지난 9월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막상 지금 도입을 하려고 나서 보니까 예. 이게 가짜 음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PCR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하. 예,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낙연 대표가 오늘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을 또 긍정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위험성은 낮추고 안정성을 예. 올리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할 때다. 아하. 그냥 뭐 정부가 들어주는 거 안 들어주는 걸 떠나서 일단 제기하고 본다거나 혹은 제기하고 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정한다거나 이런 여야 태도는 곤란하다. 예. 이걸 좀 지적을 자, 하고 싶습니다. 백신의 정치화인데 저는 조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차분하고 과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지금 이거 정치화가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백신도 문제지만 치료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 백신보다 더 빨리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지만 네. 이게 전파를 막는 효과는 백신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이제 바이러스 증식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백신조차도 우리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감염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집단 면역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4차 대유행까지 대비를 하고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다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가지고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송되는 환자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한 전문가가 병상은 충분한데 병원의 협조가 부족해서 공공병상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칼럼을 실어주셨어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그 서울의 중환자 병상이 5개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서 네. 병상 위기를 이야기하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중환자 병상이 한 10,000개가 좀 넘는데요. 네. 정부가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은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10,000개 중에 200개. 예, 전체의 한 2% 정도만 지금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군요.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니까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정부가 확보한 병상이 워낙 적고 네.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지금 병상을 내주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예. 약간 이 준비가 안 돼서 생기는 위기입니다. 아, 병원은 병상을 안 내주고 정부는 확보를 못하고 이게 원래 정부가 10,000개를 확보하겠다고 대구의 감염 사태 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 병원이 워낙 많다 보니 예. 민간 병원이 지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소극적인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그렇군요. 번째는 정부가 아무리 그 민간 병원이 많다고 해도 공공병원만으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네. 민간 병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동원을 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민간 병원과 뭐랄까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지가 부족하다. 행동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민간 병원 입장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 중환자실 입원 환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다. 음압 격리 시스템도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부분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보통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이 4일에서 5일인데요.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00병상이 있으면 예. 하루에 2,000병상에서 2,500병상이 빕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퇴원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병상을 다 병원들이 새 환자를 입원시켜서 채우지 않으면 예.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중환자가 문제인데요. 예.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 중에서 그 응급실을 경유해서 아주 급한 환자는 전체 중환자실 환자 중에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또 비응급 환자 중에 암 환자나 좀 중증 환자가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것 말고 또 예를 들면 관절 치환술 노인 환자처럼 이 진료를 좀 미뤄도 수술을 좀 미뤄도 별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있어서 네. 지금 전체 비응급 환자가 쓰는 병상의 예. 10% 정도가 한 300병상쯤 되는데요. 네. 300병상만 추가로 확보해도 우리가 매일 1,000명의 환자가 생겨도 네. 중환자 진료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 환자는 뭐 수가도 낮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받기 싫다. 이래서 네. 민간 병원이 안 받겠다고 저항하는 거군요. 일종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수가도 정부가 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중환자인 경우에 네. 적게는 하루에 400만 원, 어허. 많게는 하루에 700만 원 정도를 그 건강보험 진료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이미 약속해서 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 다 되고. 진료비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네. 단지 지금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게 뭐랄까 부담스럽고 예. 나중에 환자가 줄어들까 우려해서 환자를 기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피하고 계속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굉장히 굼뜨는 행동이고요. 자, 종합병원의 병실을 읍소에서 몇 개 확보하는 것보다는 잠실체육관 같은 대형 공간에 중환자용 병상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네. 제안하는 분들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외국에서 그 체육관 같은데 병상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뭐 환자가 한 10,000명, 5,000명 이렇게 나왔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의 병상을 코로나 환자로 다 채우고 더 이상 병상이 없어서 하는 차차 선책입니다. 그래서 네. 병원을 만든다고 하는 게 그냥 병상만 들여놔서 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위한 검사 장비도 있어야 되고 환자를 위한 투석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들어와야 되고 의료진들이 서로 잘 알고 협력해서 팀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체육관의 병상을 채우면 상당한 기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존 병원이 환자를 더 잘 보는 게 낫지. 예. 체육관에 병상을 채워서 환자를 보는 거는 정말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간 병원 병상을 활용하는 쪽으로 여전히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백신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정부가 네네. 확보한다고 했지만은 네. 이 백신이 미국 FDA 승인을 내년 중반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네네. 지금 확보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 있을까요? 그 미국 FDA가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네. 영국이나 또는 EU에서 그 백신을 승인을 해주면 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어서 승인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좀 미국 상황도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유럽이나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승인 문제도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 예.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미국에서 배포가 시작된 화이자나 또는 모더나 백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은 그 mRNA 백신이라고 해서 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RNA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침팬지의 감기 바이러스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백신입니다. 네. 그것 말고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네. 뭐 영하 70도, 영하 20도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는 반면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에서 배송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이송이 쉽고요. 예. 가격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뭐 훨씬 쌉니다. 한 7분의 1, 8분의 1 이런 정도로 싸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승인만 난다면 네.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자, 문제는 백신 효과가 어느 백신이 더 효과적인가? 이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그 모더나나 파이자는 뭐 9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이 노인군을 빼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처음에 절반 용량을 접종하고 두 번째에 그 완전한 그 전체 용량을 접종하면 네. 면역력이 한 90%까지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군에서의 면역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예. 그 부분이 좀 약점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장일단이 다들 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에서 그 야당이 정부가 백신 확보를 게을리했다 이러면서 네. 신상진 의원의 경우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 가서 당장 사와라. 이렇게 막 윽박지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지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면 아마 우리가 뭐 3월 이런 정도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백신 생산을 하는 제약회사들과의 계약이나 이후에 승인 과정, 배송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네. 준비를 잘하는 게 최선의 대책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지금의 차분한 대응 준비를 잘하자는 말씀으로 맺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용 교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계속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그 방금 김용 교수 인터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만 사회적인 단결만 하면 병상 부족이니 이런 논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단결이 역시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의사협회의 경우에는 김용 예. 교수가 말씀한 이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면서 또 이제 예. 연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또 참. 이 정부와 그리고 또 의료계 내 갈등 이런 것들이 예. 상당히 또 이번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쟁 나면 사람들 막 죽고 다쳐도 병상 없다고 전쟁 못 할 겁니까? 또 그거 전쟁으로 아니잖아요. 네, 전쟁으로 또 우리가 얘기를 네, 전쟁광. 역시 평화광. 네. 아니 지금 전쟁 전쟁 같은 중이라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네요. 어떤 뉴스입니까? 임대주택 정치권 논란은 맛이 간 뉴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맛이 간 뉴스다. 이건 뭐 비밀이랄 것도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건 맛이 갔습니다. 네, 네, 쉰내가 막 나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소개해 주세요.
지난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을 했는데 네. 여기가 임대주택 단지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44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짜리 세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둘러봤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렇게 방을 좀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뭐라고 했는지를 아마 들어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예.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애가 더 크면 또 서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가 한 명이 표준이고 예.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여기 있다가 애가 커버리면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행복주택은 이제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도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네네. 할 뿐만 아니라 그럼 가족이 많아지죠. 네네.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제 가서 네. 나눈 대화인 건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13평짜리 세대가 아이가 둘 있으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신혼부부가 같이 살 수 있다. 근데 네. 아이가 좀 어린 걸 전제해서 네. 그 설명을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13평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면 2명도 가능하겠다는 얘기냐 네.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걸 이제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13평짜리 아파트에는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이 발언 맥락을 바로잡는 서면 브리핑만 3차례 하는 등 이게 물음표가 뒤에 붙는 의문문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게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파트나 임대주택 문제는 뭐 얘기만 나왔다 하면 말썽이 되네요. 말썽이 안 날 것도 말썽이 나요. 저번에 김현미 장관 빵 얘기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참다, 아파트 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계속 빵 예. 만드는 얘기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여야 간에 지금 굉장히 어떤 거칠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가 가라 공공임대. 네가 가라 이거는 뭐 공공임대.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보통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런 네. 바보 같은 꿈을 버리라고 하는 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795평짜리의 사저에 살 건데 그런 입장인데 국민에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지금 500만 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예.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실제로 이제 지난 대선 때 다들 공공임대 확대하겠다는 공약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여당 최고위라든지 계속 이런 이제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유심히 허허. 보면 박용진 의원이 누군가를 패러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SNS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예. 비판을 했잖아요. 예. 시작할 때 보면 유승민 뭐 전 대표님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 다음에 실망입니다. 네, 실망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실망입니다. 네, 실망입니다. 이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네. 대선 때 네. 아유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네. 이것을 패러디한 것이 아닐까. 앞에 그래요? 아유까지 붙였으면 완벽했는데 그것까지 네. 쓰기엔 너무 노골적이어서 박용진 의원이 쓰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고단수 정치 같습니다. 네, 저는 은근히 SNS에 또 일타쌍피로 안철수 의원까지 전 네. 의원 때까지도 견제하면서 상당히 수가 높아 보이지 않아요? 네, SNS에 근데 박용진 의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예. SNS는 당분간 끊으십시오. 네. 예, SNS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정치인 못 봤죠? 그렇죠. 거기서 반드시 무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하는 정치인 있어요. 누구요? 베베 꼬여가지고 예. 네, 홍준표 그분 의원은 SNS를 굉장히 잘 그분은 활용하는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실패가 없는 거죠. 뭐 그분이 성공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아요? 그 다들 베베 꼬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몇 년 전에 대선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죠. 전용 면적 13평의 4인 가구.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 전용 면적 13평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 21평형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1평형 정도 아파트에 4인 가구가 못 살 건 아니죠. 이제 아이들이 어리거나 뭐 이렇다고 할 때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최저 주거 기준상 1인 가구 주거 면적이 공급 면적 기준이 12평인데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44제곱미터짜리 주택은 법적으로는 4인 가구 기준을 충족합니다. 예. 다만
이 건설 자체를 3인 가구용으로 건설한 측면이 있는 건데 예. 어린애는 2명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애를 0.5명으로 치면은 사실은 3인 가구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이었던 거죠. 사실 변창흠 후보자의 설명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주택을 둘러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크면 또 그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주거 사다리라고 한 것이고 아하. 그래서 이런 맥락을 따져보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아닌데 예.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살 것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둘째 아이 낳았을 때 방 2칸짜리 13평 정도에 살았는데 그 작은 아이를 다른 방에 놨거든요. 근데 네. 그 방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도둑 발자국이 애가 있는 바로 옆에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이 잤거든요. 4명이 작은 한 방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견뎠는데. 네, 방범창을 달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방범창도요? 예, 그래서 뜯고 들어가죠. 예, 아이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없어요. 모아놔야 그렇죠. 되거든요. 아유, 저도 이거 겪은 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치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얘기는. 네. 많이 안 좋죠. 예. 정치권이 좋다고 불필요한 논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모적 논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이 잘 지적을 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최저 주거 기준이 10년 전 2011년 개정 이래 10년째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 13평이 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집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기준을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논의를 하면 그게 이제 생산적인 것인데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보수 정치권의 반응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지금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학교에 갔는데 임대주택에 산다고 거지라고 한다. 예. 또는 영구라는 별명이 있으면 영구 임대주택에 산다고 영구라고 아이고. 부르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집 갖고 이렇게 차별이 되고 계층이 나뉘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너 나가라 공공임대 이러면은 그 사람들 속상해서 살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모든 여론과 모든 얘기를 집 가진 사람, 집 가져야 되는 사람 이거 기준인데 그러지 말고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